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청년교사의 삶을 바꾼 국가보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가 어딜 같습니까? 제가 작년 10월에 재심을 마치고 나서 혼자서 이렇게 거nis던 장소이거든요. 우리 아까 소개하실 때 우리 임원주 선생님 평범한 그 주부라고 생각하셨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변이거든요. 예. 여기면 이제 아시겠죠. 예. 그 강가에 촉성로가 있고요. 또 그 촉성로 아래쪽에 의암이라는 바위가 있거든요. 예. 경남 진주입니다. 제 고향이 바로 경남 진주인데요. 진주하면 촉성루 또 의암 이렇게 아마 떠오르실 텐데 이 의암 하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어떤 인물이실까요? 제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이 시를 보고 말이죠. 제 고향 진주에 남강이 흐르고 있고 아까 그 남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수주 변영로 선생님께서 바로 그 남강가에서 농계라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검을 얻기 위해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답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며 그 성육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마지막 소절은요.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은 의안이 붉으랴. 뭐 이런 시예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아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정말 남강이 정말 푸르죠. 네. 이런 그 경남 진주 고향을 떠올리면은요, 저는 늘 이 농계와 또 진주성 전투, 또 7만여 명의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늘 제가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고요. 그 진주에 있는 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제가 이제 첫 발령을 충청도로 발령을 받았죠. 제천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가요에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거 있죠. 그 박달재 바로 넘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제가 첫 발령을 받았고 바로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청년 교사로 그러는데요. 정말 꽃다운 청춘이지 않습니까? 네, 28인데요.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이 됐네요. 예. 그래서 첫 발령은 아마 뭐 첫사랑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저도 이제 고향 진주를 떠나서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안고 정말 산서고 물선 그런 충청도 박달재 넘어 있는 제천 재원고등학교에서 제 교직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갔어요. 영화 오아시스에 나오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강가에서 젊은 청춘들이 여기 있는 멤버예요. 저희 갔더니 제천 이 학교는 시골 학교라서 그런지 처녀 총각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꽃피는 봄날 우리도 한 봄나들이를 갑시다. 그래서 제천에서 기차를 타고 오아시스도 기차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같이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바로 저 첫 발령받은 한 달 정도 지난 일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죠. 그래서 제가 첫 발령 받고 나서 정말 아이들과 만난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 그래서 늘 제가 그냥 미스터 스마일을 불러줬거든. 아이들만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쭉 만나는데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늘 수업 들어갈 때마다 너무 그냥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발령받은 지 한 두 달 정도 되는 어느 봄날, 5월달이 됐죠. 그게 그 학생들과 했던 마지막 수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20년 2월 3일 충북인 뉴스 신문 기사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제가 이런 수업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면은 형 오빠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았다. 28살의 일본어 선생님은 고등학생 제자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좋았다. 총각 선생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꽃잎이 교정을 굴러다니는 89년 봄날 강 선생님은 칠판 가득 벚나무를 그려놓고 학생들에게 차례로 나와 꽃을 그려보라고 했다. 선생님이 벚꽃을 그리면서 일본어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유송미라는 학생은 30년 전 저와 보냈던 즐거운 한때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수업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룹 스마프에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세카이니 히토츠 다케노 하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세카이니 히토츠 다케노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죠. 예. 1989년 5월 24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3학년 2반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이 찾는다는 전가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소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행지실 근무하는 직원이시죠, 주무관님.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툭툭 들면서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잠깐 교장 선생님이 부르신다니 다녀올게요. 잠깐 자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죠. 갔더니 정말 덩치가 아주 큰 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강승우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묻기에 네 했더니 학생들에게 인기가 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 초임 교사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 잠깐 서에 좀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경찰서에 잠깐 좀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경찰서에 가자는 이야기는 그러면 연행인가? 구속인가? 구속영장 가져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될 게 정상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저 수업하다 왔기 때문에 수업을 마쳐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그때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잠깐이면 된다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자신이 형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사안이기 때문에 잠깐 좀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시죠 하면서 이제 교정실로 나왔죠. 나왔더니 이미 저를 양파로 이렇게 붙잡게 아니 왜 그러시냐고 제가 나간다고. 그래서 현관으로 갔더니 현관 앞쪽에 검은색 집차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영화 1986 그 영화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87이죠. 그래서 차를 차 앞에서 이렇게 제가 잠깐 주저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가 되었는지 학생들이 막 그 차가 신기한지 차주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잠깐 내가 경찰서 갔다 올리는데 다음 시간에 암흑의 반 수업인데 좀 기다려라 해달래? 이렇게 하고 차에 올라탔죠. 근데 타는 순간 이미 고개를 숙여 그러고 저를 막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막 머리를 짓누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근데 일상이 이미 차는 붕 떠난 거죠. 그러면서 학교 앞에 제가 당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방에서 하숙집 앞에 차를 세우더니 하숙방이 어디냐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면서도 뭐 하숙집하고 하숙방을 이미 다 알고 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갔었죠. 갔더니 확인을 하더니 뭐 책꽂이에 있는 책을 막 다 뒤지더니 그걸 주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천 시내를 달려서 경찰서에 갔는데 이미 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반항을 했죠. 근데 뭐 그때는 학교 있을 때는 강 선생님을 불렀는데 그때는 이미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사청 대공과 사무실이었어요. 내가 왜 대공과를 왜 끌고 왔지? 왜 데려왔지? 하면서 물으니까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적으라는 거예요. 뭘 적으랍니까? 하니까 모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너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유교가 북침이라고 가르친 간첩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이렇게 계속 제가 부정을 하고 쓸 게 없다고 버텼죠. 네. 당연히 그 형사들은 계속해서 험악한 말을 계속 이렇게 저한테 하면서 적으라고 저는 쓸 게 없다고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대공과 그 사무실에 벽에 보니까 텔레비전 한 대가 있더라고요. 모니터 같은 게. 제가 무심코 보니까 그때 밤 9시 MBC 뉴스 데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북침술 교사 구속.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이야기를 지금 뉴스에 하고 있는데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오기에 제가 수갑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책상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3월, 4월 한 2달 반 수업을 했는데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규생 가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 모르고 그냥 학생들 갔다 했는데 그 형사가 묻더라고요. 그 학생들 3명이었는데 다 이학생들이었거든요. 제가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냐 하니까 일본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일본어 선생님이 너네들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한 이야기를 하라 했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이 89년 4월 11일 오전 일본어 수업 시간에 6.25가 미군이 남침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가르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학생은 제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나머지 학생은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형사가 그렇지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그 학생들 하는 이야기 들었지. 그래도 부정할 거야? 저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죠. 학생들이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하니까 그때 학생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시 경찰 조서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제자가 경찰서에 와서까지 거짓말로 스승을 간첩이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유교가 미국이라는 북침이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전혀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뉴스에도 나왔고, 그 새벽 시간에 학생들이 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좀 가슴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뭐 그 경찰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이른바 대질침을 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수고했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저를 다시 이제 독방으로 이렇게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방 유치장의 문이 철거덕 닫히는 소리 들으면서 정말 허물어졌어요. 막 엎드려서 막 있으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도대체 애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학생들에 대한 원망이 많이 당연히 생겼죠. 그래서 한 두세 시간 그냥 숨죽여서 그 독방에서 혼자서 막 소리 내어 울지는 못하고 막 흐느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자들을 내가 미워할 수는 없지. 쟤들이 내 얼굴을 못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은 결코 자신들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닐 거야. 그러니 저 학생들도 내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제자를 미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무참하게 짓밟은, 지금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이런 부도덕한 이 권력하고 내가까지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그날 새벽을 꼬박 세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신문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어떻게 대처를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신문에 그 다음날 신문에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부정을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미 신문에는 말이죠. 제가 이제 사실 구속영장이 그날 밤 이후에 나왔거든요. 근데도 이미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침서를 가르친 의식학 교사가 되었다면서 이게 대문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장이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혐의가 뭡니까? 유교가 북침. 학생들 했던 이야기 그대로죠. 용공교육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저녁에 5월 24일 날 밤 9시에 뉴스에 제가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제가 구속되는 바로 그 시간에 교육청에 나와서 저를 의식학 교사로서 처단하라고 처단 이런 뉴스가 이미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신문 텔레비전 이미 제가 그냥 이른바 간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그 교사가 된 거죠. 근데 1989년 5월 28일 날 바로 그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한 날입니다. 그 창립을 앞두고 5월 22일 날 서울의 조태훈 선생님이 북침서를 이렇게 주장했다. 그 다음에 5월 24일 날 제가, 그 다음에 이수찬 선생님 이렇게 불과 창립을 한 이틀 앞두고 북침서를 가르친 의식학 교사라고 이렇게 막 계속 나왔어요.
이 같은 사건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럼 뭘 노렸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89년 8월 달에 당시 문교부에서 만든 소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는 반상에 수백만 부를 뿌린 자료예요. 이 자료 제목이 뭡니까? 편향된 의식과 활동과 참교육의 실상. 여기 보면은 참교육 실상 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빨간 줄 끈 게 뭐가 됐습니까? 유교는 미군에는 북침이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교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바로 제가 받은 혐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8월 달도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미 이렇게 다 뿌려져 있던 거죠. 그러니 국민들은 내지는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당시 맞 결성을 정교조를 아니 정교조 선생님들이 유교가 북침이라고 가르쳐 이런 빨갱이 같은 안 되지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교육하면 종북 교육이다. 예, 빨갱이 교육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89년 8월 6일자 서울신문입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교육은 삼민투 이념과 대동소이하고 대표적으로 북침설 교육을 시켜서 누가요? 정규조에 참가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고교생을 의식하게 돼서 그 고교생들이 정부를 전복하는 세력을 키웠다.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요? 바로 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출처를 줬을까요? 검찰이죠. 그걸 그대로 서울신문은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장문을 만들었죠. 예. 그 결과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유교는 북침 하면서 정교조를 이른바 자경용공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과 또는 그림이 지금도 떠들고 있고 지금도 아마 정교조에 대한 이런 좀 그야말로 나쁜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6.2 지자체 선거에서 정교조 아웃 외쳤지 않습니까? 그 정교조 아웃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이념교육을 한다 이거죠. 예. 이념교육이 또 뭐겠습니까? 따져보면 여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진실은요. 진실은 학생들이 제일 잘 알게 있겠죠. 제가 가르친 제 제자들이요. 제가 구속되고 나서 신문 텔레비전에서 기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농성을 한 걸로 기사가 나중에 났어요. 이 자료들은 그 당시는 제가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석방되고 나서 자료를 하나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나온 그 중에 자료인데요.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는 강성호 선생님으로부터 북침설 교육을 들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들었다고 정하는 학생들은 알고 봤더니 누군가의 압력으로 그렇게 썼고 또 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베껴 썼다고 이야기하더라. 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신문, 텔레비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당시 그 전교협,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신은 전교협 신문에 이렇게 어렵게 난 기사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로서 이렇게 확보를 해둔 겁니다. 전교생 359명이 북침설 교육을 듣지 못했다고 자술서를 썼어요. 이 자술서는 당시에도 경찰에도 제출했고 또 법정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검찰, 재판부도 다 받겠죠. 예. 학생들 이야기는요. 우리는 교실 맨 앞에 있었는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수업을 들었다는 학생들은 다 교실 뒤쪽에 있는 학생이었다. 그 중에 학생 2명은 그날 수업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자술서로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7명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한결같이 특정반 또 여학생들이에요. 남녀 공학인데 다 여학생들이에요. 예. 그중 한 명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수업 도중 북한에서 생활하는 도시, 북한의 산등을 보이자며 북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며 미군이 북한을 쳐 올라갔다. 도저히 우리가 배운 것하고는 반대 이야기를 때문에 교육이라고 아닌다. 라고 이렇게 자술서를 적었지 않습니까? 경찰 조서에도 그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 학생들 중에 2명이 결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밝힌 것도 아니고 경찰이 밝힌 것도 아니고 누가 밝혔죠? 같은 반 학생들이 밝힌 거예요. 출석부에 보니까 그 학생이 결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재심을 받으면서 당시 사건 기록을 제가 다 국가기록원에서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요. 당시에 제천경찰서에서 수사보고 항목 중에서 강성호 교사가 6.25가 북침으로 진술했던 그 학생 7명이 지금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기들이 파악해 보니까. 어떻게 심정을 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잘못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억울해 구속되었으니 우리가 진술을 번복해서라도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수사과에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통해서 하면서 빨리 수사를 종기를 지어야 된다라고 내부 기한을 올렸는데 어디에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록원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주체도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숫자로 됐을까? 예, 기밀 문서로 취급해달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예.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검찰 조서 내용인데요. 예, 검찰 조서 내용에 보니까 학생 한 명이 6.25 북침설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들었느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6.25 북침설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 학생이 그날 결석을 한 거죠. 즉 수업 시간에 있지도 않은 학생한테 6.25 북침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검찰 조서에는 그 학생이 결석하였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즉 검찰도 이 진술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한 조서입니다. 이 조서를 기록한 검사 이홍원 검사 제가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저는 제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죠.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들었던 스승과 제자가 법정에서 피고와 증인을 이렇게 만나서 사실 여부를 다투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89년 8월 제가 법정에 출두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두하는 그날 새벽에 볼펜을 좀 어디선가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손바닥에 적었죠. 진실 승리.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리라. 또 그런 법정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전했죠.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었죠. 예.
6.25가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북침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제자의 말이 수업 시간에 있지도 않은 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위라는 게 다 밝혀져 있거든요. 예. 근데도 당시 법정에서는 그런 거짓 진술을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해서 결국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제가 1년 실형을 선고받고요.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2심에서 겨우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기각을 당했죠.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저는 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90년 6월 22일자로 직급면직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아닌 감옥으로 그리고 다시 학교 밖 교사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교단에서 쫓겨난 뒤로 1994년 정교조 결성 당시 해직 교사들은 저는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복직 신청조차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미 3인 복권 다 됐고 그런데도 보안법이라는 이유거든요.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밖 교사로 10년 4개월 있으면서 정교조 활동가로서 10년 4개월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뿐만 아니라 제가 95년, 96년, 97년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복직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걸림돌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직 10년 되는 해 마지막이나 심정으로 충북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죠. 예. 10년 전 제가 가졌던 교과서와 또 제가 가지고 다녔던 가방을 들고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수업을 한 겁니다. 예. 그 당시 저 뒤쪽에 지금 플랜카드를 잡고 계시는 분은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사실 암투병 중이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심정으로 아버님 함께 했는데 결국 아버님은 얼마 후에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1일자로 김대중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한 후에 제가 10년 3개월만 다시 이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규 교사로 다시 발령을 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신규 교사로 다시 발령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 학생들 앞에서 다시 선 마음으로 나름 학생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제가 일본어 교사이기 때문에 일본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좀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늘 한일 청소년 교육을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단재 신짜오 선생이 중국 출신인데 그 단재 선생을 기리는 우리 사도보면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상을 제가 또 수상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나름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여전히 이른바 빨갱이 교사, 북침술 교사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해직 30년째 되는 1989년 5월 24일 제가 구속 해직됐다가 2019년 5월 28일 정교조 개성 30주년 맞춰서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해 11월 28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이죠. 재심 개시 결정문을 받아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89년 5월 24일 날 제가 경찰이 연행한 것은 불법이었다. 불법이죠, 그죠? 불법.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그 모든 조항이 요즘에는 교과서에도 학생들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뭐 미라더 원칙 고지도 없었고요. 당연히 영장도 없었고요. 또 제 하숙방에서 가져갔던 그 압수영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불법 행위다. 이게 재심사유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의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시민의 권리가 그냥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주장해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맞서야 된다.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제 사건을 통해서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재심 개시 결정이 바로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애초에 재심이 참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재심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심 과정이 국가 권력이 한 개인, 한 시민, 한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재청 올린 것을 빨리 발견하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8차례에 걸쳐서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재판은 제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89년 5월 당시에 노태우 군부정권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짓밟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폭력이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마음으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경찰이 범행을 알고 있었고 또 결석을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저는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제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죠. 이거 참 생각하니까 가슴 아픈데요. MBC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6.25가 미군이라는 북침이라고 정언했던 그 학생이 취재 과정에서 자기는 경찰에 가서 적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 걸 베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정언을 했어요. 그 녹취록이 지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재심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정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결국은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다면서. 근데 이게 따져보니까 이 학생은 그 당시 18이었는데 지금은 50대 아주머니죠. 예.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그 동창회에 이렇게 카톡을 보는데 그 카톡 내용에 보니까 강 선생님이 6.25가 북침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내 진실이 아니었고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짐을 지고 안고 가겠다. 아무것도 모르던 여고생을 경찰, 검찰, 법정에 세웠던 그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도 용서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제자가 나왔으면은 제가 제자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질문 이제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으나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카톡 내용을 제가 재판부에 증거로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재심 사건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진실이 꼭 밝혀져서 국가보안법 그 강고한 틀을 이만큼이라도 하나의 틈이라도 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예를 배우고 있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저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함께 붓글씨를 써서 그것을 SNS에 올려주신 것을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주신 거라고요. 예.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 뵙지도 못했는데요. 또 지금도 제대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예. 국가보안법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또 재심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용기와 희망 또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실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야기는 그 에밀 졸라가 그 드레피드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에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왼쪽에 이런 조직도 있는데 이게 8, 9년 당시에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노태우 정권이 청와대를 위시로 해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교부, 문공부, 그 다음 맨 아래쪽에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심지어는 반상회까지 총동원해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조직도였습니다. 청와대 대책회의 문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안기부는 공안 차원에서 교직원 노조를 내사하면서 전교조 결성을 전후로 해서 교사들에게 뭐라고요? 국가보안법 구속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 심려전도 병행했다. 이렇게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예, 국가보안법 구속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했다. 제 사건의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안구입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보면 조작과 사냥을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 역시 충실히 따랐던 거죠. 예. 정규조 결성 여론을 나쁘게 몰아가려고 북침설 발언 교사를 미리 이렇게 찍어두었다가 이거를 정규조 결성 직전에 구속을 시켜서 여론을 시켰던 거죠. 제 사건도 그 경찰, 검찰 조서에 따르면 4월 달에 알았다는 거죠. 4월 달. 근데 5월 24일 날 제 사건을 이슈화 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케미를 속에 딱 넣어뒀다가 사건을 터뜨린. 우리 공안 검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조 창립 직전에 정규조 교사를 구속시켜서 정규조는 자경이다. 네. 언론이 충실하게 따랐던 거죠. 예. 5월 22일 날 조태훈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북침설 주장했다 그러고요. 5월 24일 날 북침설 유포의 교사의 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국가보안법. 이 두 분은 다행히 당시에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것은 아마 제가 차마 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자를 공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장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노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심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요.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 제 제자에게. 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빼앗은 이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이야기를 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우리 제자들이 저를 지금도 만나고 있지 못하는데 당시에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결국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저를 간첩이라고 또 6.25가 북침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학생들이었지만은 저는 그 학생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또 제가 교사로서 생활했던 그 당시 학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걸 너무나 잘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우쳤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특히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당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혼자 힘을 안 내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 정교조를 가입을 하려고 한 그 작은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 저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닥쳤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참 가슴 아픕니다만 저희 가족에게도 역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30년 세월을 견뎌왔고 또 그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이제 재심에서 또 법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심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안고서 최선을 다해 왔답니다. 2021년 6월 10일 재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만은 최후 진술 앞서 검찰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제가 그런데 역시 검찰은 30년 전 그대로 유죄 구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검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판 검사죠. 저는 뚜렷하게 지켜봤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잘 안 들릴 정도로 그 법정에서 나중에 스님이 물을 정도 스님들이 기계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구형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최후 진술에서 제 무죄를 주장하기 앞서 이 비극적인 사건, 스승을 간첩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는 저 이런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저는 32년 전에 법정에서 손바닥에 적었던 그 글씨를 다시 한번 펼쳐 보였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재심 무죄 선고 내용 그대로죠.
검찰, 경찰의 그 조서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참, 제 재심 그 재판부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검찰의 모든 주장을 다 기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께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누가 아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사법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30년 전에는 신문 그렇게 대문전에 조중동에서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 강성호 교사 명예회복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피해 보상 조치 어떻게 할 거냐.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요. 그 유은혜 장관께서는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두 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교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당시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교육적인 의미로 남겨둬야 된다. 어떻게? 백수로 발간을 통해서 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히는 백수를 발간했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사건 백수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입니다. 89년 5월 정기적 출범을 앞두고 북침술 교육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당한 제가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국가보안법 법정에서 내세운 그래서 32년 만에 다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수업했던 내용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금강산 백두산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수학여행도 가보고 신혼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사실 제가 했던 거죠. 한 핏줄 한민족인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통일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백두산 금강산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는 외국인인데 일본인 쿠보타 히로치거든요. 평양 시가지가 6.25 때 많이 파괴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복구한 우리 민족의 부진화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북침술이 된 거죠. 이게 1989년 이야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20년 북한에서 가져온 북한 설화 책 한 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서 선생님을 파면시켰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국가보안법이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국가보안법이죠. 이게 2020년이죠. 2021년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경기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학년말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도 못 가고 소풍도 못 갔죠. 북한에서는 소풍도 가고 또 운동회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북한이 부럽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헤어질 텐데 북한 인민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같은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지낸대. 그런데 학생들이 뭐, 북한 친구를 부럽다.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북 교육을 시켰다면서 이 교사를 처벌하라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모 정당 모 의원께서는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라는 것은 그냥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에서 평화 통일 교육 또 진정한 평화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결코 평화를 할 수도 없고 또 평화 통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로서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유튜브라든지 또 강연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 또 국가보안법이 어떤 비극을 만드는 것인지 또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될지를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유튜브에 국가보안법 강성호 이름 치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지 나와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공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화통일 또 국가보안법 폐지는 제 말씀에 좀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함께 해주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또 그 길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역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